네,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과 메타버스 드디어 세 번째 세션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세션은 메타버스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국가 간 협력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 A4 분쟁조정센터 국장님께서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안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이곳 현장에 함께 하시지 못하셨고요. 대신에 온라인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ignacio de Castro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지식재산과 메타버스 국제 포럼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메타버스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해서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WIPO의 중재조정센터에서의 경험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WIPO의 중재조정센터는 사적 당사자 간의 상업적 분쟁을 해결을 하는 기관이고 재판 외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IP와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WIPO는 세계 지식재산 기구로서 국제 기구의 산하에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WIPO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IP와 기술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분쟁을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한 가지 특징 중 하나는 WIPO 조정인, 중재인, 전문가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IP와 기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분쟁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인 조정이나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정, 중재, 전문가 결정 등을 다루고 있고 또 도메인명에 대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건수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주제에 좀 연관된 두 가지 절차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정은 형식이 없고 합의 기반 과정으로서 그 중립적인 중재자가 즉 사실 조정인이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당사자들이 상업적 이해관계 기반으로 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인은 어떤 특정 결정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는 계약서 정도 수준의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는 사실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는 중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정 합의서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절차는 중재입니다. 역시나 합의 기반 절차인데요. 사실 그 당사자들이 실제로 중재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중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당사자들은 결국은 그 결과의 구속력을 받게 됩니다. 그 당사자들은 한 명 또는 세 명의 중재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최종 결정문은 최종적이고 또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재 판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판정은 그 당사자의 이해관계라기보다는 권리 및 의무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재의 큰 장점은 그 중재 판정이 국제적으로 강제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뉴욕 협약에 기반해서 말이죠. 보통 중재는 재판을 완전히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판정이고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of the center.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로 특허, 모든 형태의 특허 분쟁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작권 관련 분쟁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저작권 관련 분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분쟁, 그리고 IT 관련 분쟁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주제에 가장 연관성이 있는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IPO 사건의 당사자들은 전 세계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에서 회부되는 사건들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이라던가 미국 사건들을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요. 이제 아시아 건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래 이와 같은 회부되는 사건들의 기반은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조정 또는 중재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센터에 회부되는 사건 중에는 그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Most of the cases that we 저희가 주로 다루는 사건들은 다 국제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들도 다양합니다. 주로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 이 순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율 같은 경우는 조정 같은 경우는 성사율이 70%이고 중재의 경우 30%입니다. 그리고 이 회부되는 사건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0% 21년에는 40% 증가율을 보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70% 정도 사건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디지털 분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저작물, 음악 저작물, 사진 저작물, 그리고 소셜 미디어, SNS와 관련된 것, 그리고 플랫폼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그 온라인 콘텐츠 제공 업체, 그 OSP와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라던가 아웃소싱,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영상물, 온라인 게임 등과 관련된 분쟁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저희가 디지털 저작권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방면에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했던 아주 흥미로운 사업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저희가 공동으로 그 ADR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특히 디지털 저작권과 콘텐츠 관련 분쟁과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는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결과를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결과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응답이 한 1000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쟁은 주로 소프트웨어나 음악 저작물, 그리고 광고, 그리고 어문 저작물 분야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침해, 그리고 이용 허락과 관련된 분쟁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는 주로 사용자들이 속도나 비용, 품질, 결과, 그리고 집행력 등을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쟁 해결 제도는 침해, 공지 및 삭제, 그리고 재판, 소송, 그리고 그다음에 조정 그 순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 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중재 조정 신청 그리고 화상 회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난 2년 동안 상당 부분의 우리 조정 중재 절차, 즉 95%가 사실 완전히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양한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인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조정과 화해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삭제 요청 is a bit more mixed. 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과 재판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반반인 것 같고요. 중재도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속 중재 제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른 관할권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그 해당 국가에서의 법과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그 다른 관할권에서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결정이라는 절차도 있는데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n particular, looking at recent 저희는 최근에 유럽연합의 법률을 좀 보고 있는데요.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DSM이 있죠. 그리고 17조 9항을 보시면 이거는 그 보호된 저작물을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들이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의제기 및 구제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접근 금지가 됐다라던가 어느 이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라던가 이런 경우 이의 제기하거나 또 구제를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EU의 모든 회원국들은 재판 외에 대체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다룰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아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또 비디오 게임이라던가 e스포츠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도 ADR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련된 사건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안내도 해주고 있고 또 교육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맞춤식 ADR 절차를 발달시키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NFT와 메타버스 관련 분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IPO의 ADR 관련된 조항이 이제 이용 약관에 많이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스마트 계약에도 이와 같은 ADR 관련된 조항들이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양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저희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 대 플랫폼, 사용자 대 사용자, 그리고 또 사용자 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건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 사건들은 그 IP의 다양한 분야 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성표권, 소프트웨어, 그리고 특허 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상현실 관련된 하드웨어와 관련된 특허 분쟁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헤드셋과 같은 장비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 내지는 이미지에 대한 권리 등, 그리고 또 광고와 관련된 분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O의 그 중재조정센터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회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에 저희 그 모범 내지는 표준 조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정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재 또는 신속 중재를 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사자들이 그 조정의 장소를 주로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조정 장소를 명시를 하기도 하는데 또 이와 같은 표준 조항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관련된 절차가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해도 좋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분쟁 해결에도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arbital.mail wipo.int입니다. 한국어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권아람 변호사가 한국인이신데 이따가 그 토론 시간에 참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어로 질문하셔도 한국어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에도 저희의 센터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통해서도 저희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직접 방한하지 못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발표 만나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교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메타버스 세상의 지재권 침해 발생 시 국제적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실 텐데요. 네, 역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초록색이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이교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메타버스 상황에서 월경정, 초국경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사법적 법률 관계와 그다음 공법적 법률 관계로 나누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국제적인 논의를 보면 국제재판관할, 중거법, 국제적 소송 경합, 그다음에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그다음에 실질법의 역외 적용을 논의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사법적 법률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법의 역외 적용을 얘기하다 보면은 국제적인 논의가 이게 사법적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은 공법적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인지 명확치 않은 경우도 종종 있고,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논의에서 학계의 논의도 공사법을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비교법 학회 내셔널 리포트를 작성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사법적 법률 관계와 공법적 법률 관계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지 국제적인 논의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류 방법을 취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사법적 법률 관계를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국제재판관할권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재판관할권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금 이제 2022년 국제사법이 개정이 됐고, 그 국제사법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은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하면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가 마련한 헤이그 재판관할 합의 협약의 태도를 따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2년 국제사법을 개정하면서 원래는 국제재판관할에 관련된 규정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총칙, 그 다음에 소비자 계약, 그 다음에 근로계약, 이 3개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해서 가사사건, 해상사건, 어음사건, 보험사건, 비송사건까지 망라해서 국제재판관할을 정한 아마 최초의 국가가 우리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제조약,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입법례,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그 학계에서 마련한 ALI 프린시플, 그 다음에 클리프 프린시플, 그 다음에 한일 공동 제안, 그 다음에 그 세계 국제법 협회에서 만든 교토 가이드라인까지 망라해서 다 반영을 해서 한국 국제사법 학회에서 국회 법무부에다 제안을 했고요. 법무부가 그 안을 대부분 수용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그 안의 대부분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서 굉장히 국제사법학회의 쾌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재판관할 합의와 관련해서 전속적이라는 것이 추정이 되는 그런 규정을 8조에다가 뒀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전에 하나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 네이버 제페토의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제페토의 경우에
이용 약관을 보시면은 재판관할 합의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충고법 지정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 행위를 보시면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지식재산권 앞에다가 용어로 영업비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비밀이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국내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비밀은 지식재산일 뿐이고 지식재산권이 아닙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봐서 미국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이 영업비밀을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마다 영업비밀을 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느냐 아니면은 지식자산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 규제 방식,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 창출 방식을 취하게 되고 실제 이용 약관에서 그 부분에 따라서 중거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관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모 기업이 그 미국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분쟁 해결 조항인데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특정 법원으로 지정을 관할 합의를 했죠. 그 다음에 기타 지식재산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이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면은 미국으로 소송을 하게 되고 만약에 지식재산으로 분류되면은 한국으로 와서 중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제재판관할 합의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속적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새로 8조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 조문이 바로 거기에 관련된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이그 국제 재판관할의 합의 협약에 관련돼 있는 그 합의가 전속적으로 추정하는 그 규정을 받아들였지만,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 헤이그 재판관할 합의 협약의 비준국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학계에서는 비준할 것을 정부에다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비준했는데 실제 IP 분쟁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그 이용 약관, 메타버스에서 이용 약관은 소비자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계약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빠지고 저작권 이외의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들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국제 재판관할 합의 협약은 우리가 비준하더라도 실제 IP 소송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소비자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 약관에서 그 이용자는 대부분이 소비자로 분류될 겁니다. 이 소비자라는 정의는 수동적 소비자, 즉 직업 및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인 경우에 수동적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동적 소비자인 경우에는 소비자 계약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그 소비자의 일상 거소지, 만약에 한국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에서 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하더라도 소비자 계약에 따르면 특칙에 따라서 한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라는 점에서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구글 관련 사건에서 서울 고등법원까지 간 사건을 보시면은 소비자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직업 또는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그냥 기업인으로서 소비자 이외의 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고, 그럴 경우에는 만약 예를 들면은 구글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를 가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메타버스 이용 약관에서 특히 이제 그 그 버스 플랫폼이 미국 기업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 국제사법상에 소비자 계약에 관련된 특별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련 규정들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소비자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국제 재판 관할에 관련해서 그 유효성과 관련해서 중고법은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기존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법정지법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국제사법이 개정되면서 국제적인 조류를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지정된 법이 중고법으로 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헤이그 재판관할 합의 협약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준만 하지 않았지 헤이그 재판관할 합의 협약의 상당수의 규정들을 실제 국내법으로 이행을 지금 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법상의 8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기존의 그 판례, 좀 전에 이제 오전에 한재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판례 입장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국제화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판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은 합리적 관련성 원칙입니다.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지만이 전속적 합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외국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을 전속적 관할 합의로 한 경우에 그것이 유효하려면은 그 사건이 해당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관련성이 없으면은 그 전속적 관할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본 것이 과거에 지금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폐기를 했다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차이점이다. 즉, 그 개정국제사법에 따르면은 합리적 관련성 요건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헤이그 재판관할 합의 협약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그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적인 동량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8조를 보시면은 지식재산 계약에 관한 특별 관할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조를 보시면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특별 관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는데, 특히 39조를 보시면은 세 가지 지역이 대한민국 법원인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침해 행위지, 두 번째가 결과 발생지, 세 번째가 지향지입니다. 이 지향지는 침해 행위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 침해 행위가 대한민국에 향하여 행해진 경우,
그 경우인데 그래서 지금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당장 이제 국제사법학회 회원들 사이에서 이 지향지가 무슨 말이냐? 분명히 유럽 법원에서는 지향지가 결과 발생지에 포섭이 돼서 논의가 됐는데 우리는 별도냐라고 하는 얘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개정 초안을 보시면은 이게 지향지가 결과 발생지에 포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막판에 국회에서 개정하면서 결과 발생지하고 지향지가 다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이걸 나열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오류일 뿐이고 지향지는 결과 발생지에 포섭되는 하나의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어떤 규정이 있느냐? 불법 행위와 관련된 특별관할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44조와 이제 39조를 같이 언급을 했는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특별관할이 있고 불법 행위에 관련된 특별관할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중간 사이에 그레이 에리어에 해당되는 부정경쟁 행위라든가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얘기할 때는 법률관계 성질 결정은 중거법을 정할 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관할을 정할 때는 그 성질, 그 개념의 성질을 뭘로 정할 것인가는 국제적인 논의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법률관계 성질 결정이라는 표현을 못 쓰면은 소송관계 성질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일단 그 개념의 성질 결정은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해야 되는데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냐 불법 행위냐를 얘기하자면은 이것은 우리 실질법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비밀은 불법 행위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거에 해당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 지식재산권 침해로 분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내법은 영업비밀을 지식재산으로 하지만 국제사법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보고 일거의 특허권 침해 행위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든가 부정경쟁 행위에 관련된 특별 관할을 39조에 따라서 해결할 것이지 44조에 따라서 해결할 것은 아니다. 이거는 학자마다 견해가 나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버스 상에서 이 중거법 이슈입니다. 이 중거법은 45조에 따라서 이용 약관에서 당사자 자체가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비자인 경우에는 47조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7조 제1항에서 보시면은 그 소비자의 일상 거소지의 강행 규정은 규정에 따라서 따른 보호는 박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약관규제법입니다. 이 약관규제법에 이게 약관규제법이 각 나라마다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약관규제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그 중거법이 만약에 외국법이다. 그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소비자의 이익을 권리를 박탈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국제사법 제47조에서 말하는 그 강행 규정은 국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은 국내적 강행 규정이 맞습니다. 따라서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메타버스의 이용자가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그러면은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뭐에 따라서 하냐면 바로 20조에 따른 국제적 강행 규정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 규정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아니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중거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용 약관 사항의 중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영업 활동을 하는 그 이용자들은
대부분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그 약관에 나와 있는 중고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비계약적 관계에서의 중고법인데요. 지식재산권의 성립 이전 침해와 관련된 중고법은 기본적으로 보호국법입니다. 베른 협약에서도 보호국법이 있죠. 그걸 뭐 법정지법으로 잘못 해석한 분도 있고요. 실제 이제 제인 긴스버그 교수하고 제가 얘기할 때 보면은 제인 긴스버그는 그걸 법정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건 보호국법이 아니냐? 근데 우리 국제사법은 그걸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보호국법이다 이거죠. 그런데 직무발명 같은 경우,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 사례는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호국법이 아니고 기초가 된 원인이 된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경쟁행위, 지금 뭐 상품 모방행위라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라든가 아이디어 탈취행위라든가 이런 부정경쟁 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 이럴 경우에 어떤 중고법을 적용했냐?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판례, 고등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례가 불법 행위로 성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학자 중에서 저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보고 보호국법을, 즉 40조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해석하는 것이 간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뭐 든 사례를 보시면요, 어떤 사례가 있냐라고 하면은 화상 디자인이 미등록 주지의 상품 디자인인 경우, 이제 가상 상품 디자인인 경우, 이럴 때에 부정경쟁 방지법도 적용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표법상의 35조 제1항 제15, 즉 상품의 기능에 필수 불가결한 입체 상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표법도 같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을 따로 떼서 이렇게 한쪽은 불법 행위로 성질 결정하고 다른 쪽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성질 결정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다 보호국법으로 하는 것이 간명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이제 그런 화상 디자인의 경우에 실제로 우리 법상 이것을 입체 상표로 봐야 될지, 동작 상표로 봐야 될지, 홀로그램 상표로 볼지가 실제적으로 그 구별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 왜? 입체 상표인 경우에는 부등록 사유에다가 적용할 수 있지만 동작 상표나 홀로그램 상표면은 바로 그 35조 제1항 15호는 적용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화상 디자인을 어떤 상표 유형으로 볼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국제사법에서는 리스펜던스, 즉 이제 국제적 소송 경합에 대해 관련된 규정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판결의 성인 집행에 관련된 규정도 그 민사소송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17조와 217조에 2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문제되는 것이 뭐냐?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한국의 거의 모든 저작권법을 제외한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삼배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삼배배상까지는 우리나라 공소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와이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 법상으로 보면은 이 경우에 공소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삼배배상 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실제적으로 승인이 쉽게 되는 것이다. 즉 지적법 영역은 저작권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역외적 적용을 하는 금지 판결. 실제 듀퐁 대 코롱 사건에서 그 판결 이전에 판결을 보시면은 1심 판결을 보시면은 외국에서 장기간 코롱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죠. 이 판결을 보시면은 역외 적용을 하는 금지 판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공법적 법률 관계를 보시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법 관할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 관할 있고, 그다음에 집행 관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거기서 사법 관할이라는 것은 사법적 법률 관계에서의 그 국제 재판 관할입니다. 그럼 입법 관할은 무엇이냐? 정보통신망법에서 역외 적용을 할 수 있는, 효과 이론을 따서 역외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규정들, 그것이 입법 관할의 얘기입니다. 즉 행정법적 영역이라든가 형사법적 영역에서는 역외 적용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입법 관할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정경쟁 방지법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역외 적용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의가 없는 이상은 역외 적용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사벌, 그 다음에 국경조치, 그 다음에 웹사이트 차단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이런 부분이 역외 적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7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각 메타버스 플랫폼의 투명성 보고서를 관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명성 보고서가 를 보면은 그 기업의 활동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율적인 영역으로 그런 것들이, 거기에 쓰여 있는 용어들이 통일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장을 국제기구, 그 다음에 정부, 공공기관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모든 각칙을 둔 최초의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실제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지식재산법 영역에서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국제사법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이걸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인 긴스버그 교수하고 드레이퍼스 교수 두 분이 ALI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또 학자들이 악셀 메츠거라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이 만든 원칙이 클리프 원칙입니다. 이걸 대항을 해서 아시아에서도 한일 공동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었죠. 그럼 여기에 참여한 세 그룹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세계 국제법 협회에서 교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최종안이 나왔죠. 바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판관할, 중거법,
국제소송경합, 그다음 외국 판결의 성인 및 집행을 한꺼번에 다 규율하는데 이 룰들의 동청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양자 간, 그다음에 타자 간 협정을 체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입니다. 거기에서 핵심적인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영업 비밀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2019년 중국 부정당 경쟁법을 들여보면은 많이 수정이 됐는데 그 양자 간 합의 이 협정을 많이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자 간 조약을 이렇게 체결하면은 속지성에 대한 예외를 속지성이 없으니까 이 영역들은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 간에서 한다면은 특히 와이포가 부정 경쟁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영업 비밀의 구성 요건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서히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안으로서 생각해 보면은 바로 속지주의의 확장입니다. 근데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속지주의 확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제조약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국제조약이 없는 영역, 영업비밀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라든가, 퍼블리시티라든가, 아니면 부정경쟁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대한 속지주의 확산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국제적인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뭐냐? 공법적 법률 관계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입법 관할을 통해서 역의 적용이 효과 이론이라는 미명하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의 조정위원 및 그 다음에 중재인의 그 활동 영역을 아바타를 활용해서 그런 ADR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때 7대 원칙이 필요합니다. 3대 원칙은 전통적인 원칙이죠. 특히 조정이나 중재를 할 때에 필요한 4가지 제3자성, 신중성, 그 다음에 독립성, 그 다음에 공정성, 이 4가지 원칙은 전통적인 원칙입니다. 모든 ADR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원의 동일성입니다. 실제로 몇몇 대기업에서 아바타가 활동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팀으로 활동한대요. 그러면 그 팀으로 활동하는데 그 개별의 아바타가 활동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같은 아바타를 쓰는데 월급, 그 다음에 사원번호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그 사람이 그 아바타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원의 동일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밀성,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의 완비, 이런 원칙 하에서 앞으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는 OECD 회원국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한 3억이 넘었다 그럽니다. 사용자 중에. 그 사용자가 3억이 넘었는데 그 중에 95%가 외국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부분 OECD 회원국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들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소프트로로 되어 있지만 회원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네이밍 앤 쉐이밍 전략에 따라서 연차 보고서를 내게 되고 실제로 그걸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서 진출할 때 그런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이 많이 이쪽 영역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의 조문 중에 하나가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이렇게 7가지 제안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